낯선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김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8시, 이른 출근길이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런 고급 병원은 처음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햇살, 깔끔한 간호사들의 하얀 유니폼까지 모든 것이 소영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소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로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는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일반 간병인로는 월 200만 원이 고작이었는데 이번 일은 2배가 넘는 돈이었죠. 김소영 씨 맞으시죠? 행정실장 최현석이 나타나 손을 내밀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소영은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이 차가워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연석의 웃음이 더 깊어졌죠.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VIP 환자분이시라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외부 연락은 최소화하고 병실 내부 상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병원비가 절실했던 그녀에게 이런 조건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엄마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제 걱정 없겠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VIP 병실로 올라가는 동안 소영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딸이 돈 잘 벌어서 병원비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일반 병동과는 차원이 다른 인테리어였죠. 카펫이 깔린 복도,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쪽입니다. 최연석이 복도 끝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병실의 서너 배는 되는 넓이였죠. 거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 창가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까지 놓여 있었어요. 창가 침대에는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저분이 박순자 할머니시군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지 야윈 것 같았어요. 치매 3기 환자분이시라 대화는 어려우실 거예요. 간호사 윤혜란이 뒤에서 말했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친절해 보였지만 목소리에 뭔가 경직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돌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물 투여나 의료 처치는 저희가 담당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소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이며 소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그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마치 뭔가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 소영이구나.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 목소리에는 묘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 윤혜란이 급히 다가와 말했어요. 가끔 이렇게 착각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윤혜란의 표정에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 목소리가 단순한 치매 환자의 그것과는 달랐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고 의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나간 사이 할머니는 더욱 또렷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소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더욱 또렷해졌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나간 사이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소나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소영아, 나 여기서 나가야 해. 그 말에 소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박순자가 아니야. 나는 이정순이란다. 할머니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소영은 당황했어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절박한 표정과 똘똘한 눈빛을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쉿, 작은 소리로 해야 해. 저들이 듣고 있어. 할머니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죠.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말이에요. 소영아, 날 믿어줄 수 있겠니? 나는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하는 사람이야. 소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치매로 인한 착각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고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는 박순자가 아니야. 이정순이야.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병실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소영의 눈에는 왠지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던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내과 과장 최민호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김소영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호는 건성으로 인사를 하며 할머니의 차트를 들여다보았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어제는 가끔 또렷해 보이시더라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최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소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치매 3기 환자예요.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최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혹시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면 즉시 간호사실에 연락하세요. 진정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더 커졌어요. 왜 의사가 환자의 의식 회복을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보통은 환자가 의식을 찾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민호가 덧붙였죠. 이 병실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보안상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말을 마친 최민호는 할머니를 한 번 더 내려다보며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소영아,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몸이 좀 어떠세요? 밤새 이상한 꿈을 꾸었어. 누군가 내 팔에 주사를 놓는 꿈을.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죠. 소영은 할머니의 팔을 살펴보았어요. 정맥 주사 자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았죠. 할머니,
어젯밤에 무슨 주사를 맞으셨어요? 잘 모르겠어. 간호사가 와서 약이라고. 하지만 맞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때 간호사 윤혜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주사 시간이에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주사인가요? 영양제와 진통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혜란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소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할머니는 금세 다시 잠들었어요. 소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저녁이 되자 소영은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CCTV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곳이 병원이 아니라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와 자신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영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가? 사흘째 되는 날, 소영은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트리스 끝부분이 살짝 들려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손을 넣어보니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봤어요.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고 CCTV는 여전히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죠. 일기장을 열어보니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소영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정순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어제 말씀하신 그 이름이었죠. 소영은 서둘러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9월 12일. 오늘도 그 남자가 왔다. 민수라고 하는데 내 친척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만 난 그런 친척 없다. 분명 사기꾼일 거야.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9월 20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 박순자는 분명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될 수 있지? 누가 나를 믿어줄까? 소영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그럼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할머니는 누구신 거죠? 9월 25일. 최민호라는 의사가 계속 이상한 주사를 놓는다. 맞고 나면 기억이 흐릿해져.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저들이 날 미치게 만들려는 건가? 일기는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로 이어졌어요. 소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 읽었습니다. 10월 5일. 오늘 우연히 들었다. 민수와 그 행정실장이 하는 말을 이번 달 안에 끝내자.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는다.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서서히 독을 주입하고 있는 거야. 소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마지막 장을 넘기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0월 13일.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저들 손에 넘어간다. 50억이 넘는 부동산과 예금. 진짜 박순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 그런데 왜 내가 그분이 되어야 하지? 누군가 이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기장을 덮은 소영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이분이 정말 이정순이라는 분이실까요? 그럼 박순자는 정말 돌아가신 분이고
할머니는 억울하게 감금당하고 있는 거였나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영은 서둘러 일기장을 다시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민호 의사와 최연석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환자가 너무 또렷해지고 있어. 간병인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고, 최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최연석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위험한 신호야. 약물 용량을 늘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더 이상 끌면 의심받을 수 있어.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번 달 안에 말이죠. 간병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아직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계속 지켜봐. 혹시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바로 교체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어요. 소영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자신이 지금 살인 현장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니 이제는 그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손목, 그리고 수많은 주사 자리들. 모든 것이 일기장의 내용과 일치했어요. 할머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정순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죠. 소영아, 넌 날 믿어주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소영이 속삭였어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어떻게? 저들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앉아서 할머니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소영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쯤 되자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신 것 같았죠. 소영아, 못 잤구나.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할머니, 어젯밤에 읽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일기장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구인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했죠. 정말 이정순이라는 분이 맞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이었어요. 그래, 내 진짜 이름은 이정순이야. 올해 76살이고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박순자라는 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같은 요양원에 있던 분이었는데 자식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셨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민수라는 남자가 나타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절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내 조카인 줄 알았어. 어릴 때 잃어버린 조카 민수와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지. 소영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CCTV가 있다는 걸 의식해서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죠. 그 남자가 내 집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고.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는 갑자기 내가 치매에 걸렸다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 그때부터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맞아. 모든 서류가 바뀌어 있었어. 신분증, 보험증, 심지어 통장까지 전부 박순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항의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끔찍한 건 박민수가 최민호라는 가명으로 이 병원 의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놓고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로 독을 주입하고 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이야. 처음엔 기억을 잃게 하는 약물이었는데 요즘은 더 독한 걸 쓰는 것 같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 할머니가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어요. 주사 자리마다 멍이 들어 있었죠. 이 자국들 봐. 매일 밤 몰래 와서 주사를 놓아. 잠들어 있을 때 말이야. 그럼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겠어?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하지. 게다가 모든 증거는 저들이 조작해놨어. 공식적으로는 내가 박순자고 치매 3기 환자야. 소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모두 저들 편이었거든. 돈을 받고 입을 다물고 있었지. 그럼 저도, 넌 달라. 내 눈을 보면 알아. 착한 아이야.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할머니, 그럼 제가 이걸 알았다는 걸 저들이 눈치채면. 그래, 넌 위험해질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아마 나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 아니면 사고로 꾸며서. 소영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간병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인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소영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박민수는 내 모든 재산을 가져갈 거야. 50억이 넘는 돈이지. 그 돈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찾아야 해. 내가 이정순이라는 증거, 박민수가 가짜 의사라는 증거 말이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지.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과 할머니는 재빨리 대화를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누워서 잠든 척했고 소영은 침대 정리를 하는 척했죠. 간호사 윤혜란이 들어왔어요. 벌써 깨어 계시네요. 오늘은 일찍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왜요? 평소보다 이르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환자분이 요즘 너무 예민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혜란의 손에 든 주사기를 보며 소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 주사기 안에 든 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소영, 두 사람 모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영은 평소처럼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병원 지하에 있는 행정실에서는 최연석이 CCTV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간병인 김소영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상하네. 최연석이 중얼거리며 어젯밤 녹화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새벽 5시경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보였어요. 소영이 매트리스 밑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지? 최연석이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소영이 들고 있는 건 분명 책 같은 거였어요. 그것도 꽤 두꺼운 책 말이죠. 더 자세히 보니 소영이 그걸 열어보며
읽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최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는 급히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간병인이 뭔가 찾아낸 것 같아. 최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뭘 찾아냈다고? CCTV에 찍혔어. 매트리스 밑에서 뭔가를 꺼내서 읽고 있더라고. 아마 그 할망구가 숨겨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최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아직도 정신이 붙어 있었구나. 당장 가서 확인해봐. 10분 후 최민호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최연석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최민호를 보며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 시간에? 김소영 씨, 잠깐 나와 보실까요? 최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로 나갔어요. 어젯밤에 뭘 하셨습니까? 최민호가 다짜고짜 물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소영이 당황해하자 최연석이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소영이 매트리스 밑에서 일기장을 꺼내 읽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최민호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의 사적인 물건을 몰래 뒤지고 있었군요. 저는 그냥. 소영이 말을 더듬었어요. 거기에 뭐가 쓰여 있던가요? 최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대답 안 하시겠어요? 최민호가 소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죠. 세 사람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민호가 매트리스를 들추자 일기장이 나왔어요. 역시. 최민호가 일기장을 펼쳐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쓰고 있었군. 소영이 보니 최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일기장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죠. 김소영 씨, 이 내용을 읽어보셨죠? 최민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의 망상을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최민호가 일기장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런 걸 보고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최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갔죠. 현서가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간병인이 너무 많이 알았어. 최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밤 간병인까지 처리해. 사고로 꾸며서 말이야. 소영의 온몸에 오한이 돌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얘기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도 이번 주 안에 끝내. 더 이상 끌 수 없어. 혹시 또 다른 증거가 나올지 모르거든. 전화를 끊고 들어온 최민호는 소영을 빤히 쳐다봤어요. 김소영 씨,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간병인이 올 예정이에요. 네? 갑자기 왜? 환자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걱정 마세요. 급여는 일주일치 다 드릴게요. 최민호와 최연석이 나간 후 소영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들었지? 우리 둘 다 죽는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영아, 아무도 몰라야 해. 우리가 여기서 나간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탈출해야 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CCTV도 있고 경비도 있는데. 방법이 있어. 내가 계획을 세워뒀거든. 할머니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소영아, 날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소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 어떻게 하면 되죠? 밤이 깊어갈수록 소영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탈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소영아, 준비됐니?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죠.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를 업고 도망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걱정 마. 나도 젊었을 때는 꽤 강했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기 위해서니까 힘이 날 거야. 소영은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복도 CCTV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 내가 3년 동안 이 병원을 관찰했거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경비원들이 교대하면서 잠깐 공백이 생겨. 시계 바늘이 3시를 가리켰을 때 할머니가 소영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실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죠.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가자.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하지만 휠체어로는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어요. 소영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고 갈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할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우세요. 소영이 할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야위어서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윤혜란이 라운딩을 나온 것 같았어요. 빨리.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괜찮아, 소영아. 조금만 더 힘내. 할머니가 소영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6층쯤 내려왔을 때 위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가 없어졌다. 윤혜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켰어요. 소영이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계속 가야 해. 멈추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러 명인 것 같았죠. 소영은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병원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어요. 비상사태 발생.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확성기에서 최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소영이 공포에 떨며 물었어요.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자. 후문이 가까워. 할머니가 빠르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소란스러웠어요. 경비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아직 비상계단 쪽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홀로 가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할머니를 업고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호와 보안요원 2명이 나타났어요. 거기 서라. 최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소영은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등에서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뛰어. 소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어요. 후문은 엘리베이터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죠. 잡아라. 최민호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보안 요원들이 뒤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영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할머니를 업고 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거의 다 왔어, 소영아. 할머니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후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 앞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죠. 어떻게 하죠?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불이야. 화재 발생.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는 사이 소영이 후문으로 달려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후문 앞에는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 미리 연락해둔 택시였죠. 빨리 타요. 택시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영이 할머니와 함께 택시에 몸을 던지듯 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병원 후문에서 최민호와 보안 요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환자가 탈출했다.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 최민호의 다급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병원 전체가 비상사태에 빠졌어요. 택시 안에서 소영과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할머니. 고마워, 소영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죠. 어떻게 진실을 증명하고 박민수 일당을 잡을 수 있을까요? 택시가 한강로를 따라 달리고 있을 때 소영은 뒷유리창으로 검은 SUV 한 대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소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들이야. 벌써 추격해오고 있구나. 택시기사도 룩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손님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소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소영아. 아직 증거가 없어. 저들은 의사고 병원 관계자야. 우리가 그냥 환자와 간병인이 도망친 것처럼 꾸밀 거야. 검은 SUV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4시의 한강로는 차량이 별로 없어서 추격이 쉬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저들을 따돌려야 해. 아저씨, 혹시 샛길로 갈 수 있나요? 할머니가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검은 SUV도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그들을 비췄죠. 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만 50억이 넘어. 그 돈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매수할 수 있어. 또 다른 모퉁이를 돌았는데 검은 SUV가 더 빠른 속도로 따라붙었어요. 이제 거리가 채 10m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내 말 잘 들어.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진실을 알려야 해.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소영아. 저들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너무 많은 게 걸려 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해. 그때 검은 SUV가 택시 뒤를 들이받으려고 했어요. 택시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피했지만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젠장, 저 미친놈들. 택시 기사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소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소영아, 진짜 박순자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시신이요? 응. 박민수가 박순자를 죽인 후에 시체를 숨겼어. 북한산 자락, 큰 소나무 밑에 묻혀 있어. 등산로에서 200m 정도 들어간 곳이야. 할머니의 말에 소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내 집 안전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 1948년 3월 15일이야. 거기에 내 진짜 신분증과 박민수가 협박하던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검은 SUV가 다시 택시에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들이받으려고 했어요. 택시가 크게 요동쳤죠. 위험해요. 택시 기사가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소영아, 박민수의 진짜 이름은 박동수야. 15년 전에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거든. 그 기록도 안전금고에 있어. 할머니,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지 마세요. 할머니가 직접 증언하셔야 해요. 소영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내가 못하면 내가 해야 해. 그때 검은 SUV에서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차를 세워.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최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더 빠르게 달렸지만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주유소를 찾아야겠어요. 기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영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조용히 죽어갔을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남으면 내게 꼭 보답할게. 하지만 만약 내가 죽으면 할머니가 소영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 주었어요. 이게 내 집 주소야. 꼭 기억해둬.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검은 SUV가 다시 한번 택시에 접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어요. 경찰이다. 택시 기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은 SUV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다른 길로 빠졌어요. 최민호도 경찰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소영과 할머니는 마침내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소영과 할머니는 강력계 정우석 형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치매 환자라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고 의사가 가짜라니 말이죠. 정말 이상한 사건이네요. 정우석 형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렵거든요. 소영이 할머니에게서 받은 쪽지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보면 증거가 있을 거예요. 안전금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경찰과 함께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비밀번호로 안전금고를 열자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우석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박동수라는 사람의 전과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인가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박민수가 할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당신이 순순히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 이제 믿으시겠어요?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우석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박순자라는 분의 시신이 북한산에 있다고 하셨나요? 다음 날 경찰과 국과수팀이 할머니가 지목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200m 정도 들어간 큰 소나무 밑이었어요. 정말로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과수 요원이 며칠 후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청산가리 성분이 발견됐고 사망 시기는 약 3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소영은 지역 방송국 기자에게도 연락했어요. 이런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자가 찾아와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정순입니다. 박순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수라는 사기꾼이 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무고한 박순자라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들썩였어요. 의료진이 환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병원은 즉시 운영이 중단됐고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몇 달 후 법정에 선 박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의사 가운 대신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피고인 박동수, 일명 박민수는 박순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이정순을 감금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재판장에서 할머니가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들이 박순자라는 무고한 할머니를 죽이고 저를 가짜로 만들어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지낸 분의 절절한 증언이었죠. 최연석과 윤혜란도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모두 공범으로 인정됐거든요. 주문, 피고인 박동수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최연석은 징역 15년, 피고인 윤혜란은 징역 10년에 처한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소영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가 소영을 안아주셨어요. 소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조용히 죽어갔을 거야. 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몇 달이 지난 후 소영은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간병일이었어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소영아,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소영을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가끔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소영의 어머니 병원비도 모두 도와주셨죠. 소영아, 그날 내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제 소영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고 소영은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어요.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한 기자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병사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그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소영아, 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소영과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해낸 두 사람의 우정은 평생 계속될 것 같았어요.